시골 작은 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한 지 1년. 그는 한없이 정겹고 순하디 순한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가 먹을 거며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고 어머니는 어느새 제법 교사티가 나는 아들을 대견해 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푸근히 자고 난 아침, 그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거라. 내 걱정은 말고 아이들 잘 가르쳐야 한다. 자취집에서 학교까지는 오리길. 그리 먼 길은 아니었지만 도중에 개울을 건너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검다리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자취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징검다리를 잘못 디뎌서. 그가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어쩔 줄 모른 채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선생이라 할 수 있다더냐. 어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개울로 달려가 뒤뚱대는 돌을 바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어머니의 그 호된 질책을 떠올렸습니다.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아버지는 시장의 환경미화원입니다. 낡은 손수레 하나에 엄마와 자식 셋, 무거운 짐을 싣고 평생 끌어오신 아버지. 시장통 너저분한 쓰레기들을 아버지는 참 열심히 치웠습니다. 언젠가 몹시도 더웠던 여름날, 쓰레기로 가득한 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달려가 언덕이 끝날 때까지 수레를 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 얘야. 자, 이거. 아버지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땀내 나는 동전 몇 개를 손에 쥐어준 뒤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친구들한테 기죽을 테니 앞으로는 이 아버지 아는 채 말거라.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랬어야 옳은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피로에 지친 몸으로 쓰레기를 치우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던 초록 손수레가 망가지고 아버지도 오랜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그렇게 한 달. 마침내 아버지가 병석을 털고 일어나던 날, 병원 문 앞엔 퇴원 소식을 전해들은 시장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모두 나와 계셨습니다.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된 초록 손수레와 함께 어린 소녀에게 무척이나 다정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 소녀와 할아버지는 뒷동산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장 좋아하는 꽃을 심어주고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녀는 꽃이 피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져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꽃이 많이 폈단 말이에요. 그만 아프고 일어나세요. 엄마, 꽃밭을 할아버지가 계신 창가로 옮길 수는 없나요? 애가 탄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건 안 돼. 꽃들은 햇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선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꽃향기를 맡고 싶어 하실 텐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럼 네가 꽃향기를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렴. 어떻게 하면 꽃향기를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을까? 소녀는 꽃밭에 앉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꽃잎을 흔들자 향기가 소녀의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꽃향기를 옷에다 묻혀서 전해드려야지. 소녀는 꽃향기가 옷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온종일 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소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향기가 달아나지 말라고 옷자락을 꼭 쥔 채 말입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빨리요. 꽃향기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나 소녀가 옷자락을 풀었을 때 안타깝게도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낙심한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썩이는 소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가, 네 마음에서 꽃보다 더 좋은 향내가 나는구나. 하숙집 외동딸이 인류대학에 다니는 엘리트 하숙생을 사랑했습니다.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홀로 키우는 수줍은 사랑.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곤 그의 밥그릇에 밥을 곱빼기로 눌러 담거나 밥 속에 계란 프라이를 몰래 묻어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숙생은 그 깊은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고 딸의 가슴앓이는 하루하루 더해만 갔습니다. 일기장만이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얘기 상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기 속 마음들이 남학생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몹시 피곤한 모양이군. 아니 근데 이건 뭐지? 어머, 깜빡 잠이 들었네. 아무도 안 봤겠지? 하숙집 딸의 마음을 훔쳐본 그는 고민했습니다. 학력차, 나이차, 그리고 기우는 집안, 주위의 반대가 극심할 건 불을 보듯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꺾지 못했고 그는 결국 그 수줍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의절까지 하겠다는 부모의 반대가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었지만 그는 헤쳐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의 팔을 낀 신부가 천천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어머 세상에, 신부가 다리를 많이 저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으로도 감추지 못한 소아마비. 다리를 저는 신부에게 예식장 붉은 주단길은 너무 멀고 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성큼성큼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좀 일찍 데려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하객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해녀 들릴세라 신부를 번쩍 안아들고 주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부의 두 볼엔 행복한 꽃물이 번지고 수군대던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등록금 면제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때저른 손으로 차비 몇 푼 겨우 쥐어주곤 돌아앉아 소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뜻밖이라 왜 오셨냐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게 꼬깃해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아들은 어머니 그 손이 부끄러워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갑 찬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비로소 다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래, 기다리마. 기다리고 말고. 출소 후 아들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결심했기에 명절 때도 찾아가지 못하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서울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젠 찾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돈 벌어 호강시켜준댔다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하루를.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끝끝내 뽑아들이지 못한 아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3번째 하는 이사. 남편도 나도 이삿짐 꾸리는 데는 이제 이골이 난 터라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덕에 짐 싸기는 반나절이 채 안 돼 끝나고 늘 그랬듯이 살림살이를 죄에 실어낸 뒤 우리 부부는 어수선한 집을 치울 새도 없이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새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지은 지 오래돼 허름하고 비좁아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전셋값이 싸고 남편 직장과 가까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 현관이며 거실, 방, 부엌까지 아직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말끔하게 청소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화장실마저 물기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거실 붙박이 가구 위에 예쁘게 접힌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아기 엄마께 대강 청소를 했지만 남이 살던 집이니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잘 살펴보시고 모쪼록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집에 좀 갔다 와야겠어요. 왜 뭐 두고 왔어? 어쩐지 서두르더라. 나는 새집 정리를 남편에게 맡긴 뒤 부랴부랴 전에 살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너저분한 쓰레기, 구석의 먼지, 흉한 얼룩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속 부끄러움까지 말끔히 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낸 뒤 새로 이사 올 이들을 위해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친절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영차, 형 힘껏 좀 밀어. 됐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이런 배가 어디로 갔지? 이상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며칠 전 이젠 당분간 낚시 갈 일 없겠다 싶어 배를 무트로 끌어올린 그는 배가 눈비에 썩는 일이 없도록 칠장이를 불러 새치를 맡겼습니다. 어이구 이런. 다음엔 잊지 말고 땜질도 해야겠군. 그때 배 밑창에서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지만 구멍은 다음에 고칠 요량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걸 알 리 없는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것입니다. 수영도 그리고 노젓귀도 서툰데. 아버지는 황급히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 내 잘못이야. 그때 구멍도 고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고 있을 때 아빠다! 아빠! 아이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유유히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 무사했구나. 무사했어. 그야말로 10년 감수한 아버지는 배를 끌어올려 밑창을 살펴봤습니다. 구멍은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형제를 앞세워 칠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배가 너무나 좋아서 고향 바닷가에 눌러 앉았다는 젊은 칠장이는 그날도 누군가의 배에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아니 웬 선물을? 칠값은 이미 다 받았는데. 선물의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한 그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배에 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탁하지도 않은 밑창의 구멍까지 막아주셨더군요. 만일 그가 구멍을 막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아무 생색 없이 덤으로 해준 칠장이의 행동 하나가 두 어린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인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공룡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장료는 6,000원. 그러나 소년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생선을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고단한 살림.
하나뿐인 아들이 공룡 전시장에 가게 해달라고 며칠을 졸랐지만 선뜻 들어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봤다며 풀이 잔뜩 죽어있는 아들이 딱해 어머니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 저녁 먹고 자야지. 얼른. 누가 밥 달래? 공룡 보여달란 말이야.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소년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 저녁.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공룡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시장 문은 닫히고 공룡들은 어둠 속에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실망한 소년과 어머니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쪼그리고 있을 때 전시장 경비원이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사방을 둘러본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낸 뒤 잠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얘가 공룡을 보고 싶어 해서요. 경비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시장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공룡들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소녀는 공룡의 몸체가 드러날 때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티라노다! 아저씨, 이거 티라노 맞죠? 그쵸? 우와! 그렇게 전시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뒤 어머니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소극장.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어둠으로 가린 채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가볍게 도리질을 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제 반도 못 보셨는데 언제 낮에 다시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허리를 있는 대로 구부리고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혹 어두워서 덜 본 데가 있다 해도 낮에 다시 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어떤 조명 속의 공룡도 다시는 구경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도시 컴컴한 지하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악사입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소리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 그가 오가는 이들이 떨군 몇 푼의 선심을 챙겨 지하도를 나설 때였습니다. 아저씨,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카메라 수리점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차를 가져오겠다고 기다리게 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온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은 그의 전 재산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딱한 사연은 곧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독지가가 그에게 새 바이올린을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지하도 일자리를 찾아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연 많은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여전히 바이올린을 켜는 악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아저씨,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에게서 바이올린을, 아니 전 재산을 훔쳐갔던 청년이 그것을 돌려주러 온 것입니다. 악사는 누군가 동전을 떨구고 갈 때처럼 허리를 잠깐 굽혔을 뿐 호들갑스럽게 그를 붙잡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바이올린 선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도시의 밤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외국 유학이 드물던 시절 그는 옥스퍼드의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얘들아, 공부벌레다. 학비를 버느라고 하루 몇 시간씩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또 그가 1등이야. 브라운은 만년 2등이군. 왜 한 번도 그를 꺾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기말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그가 독감에 걸려 학교를 며칠 쉬게 됐습니다. 그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영국 학생들은 늘 2등만 하던 친구 브라운에게 가서 이 기회에 녀석을 보기 좋게 꺾으라고 부축했습니다. 시험날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헬쓱해진 얼굴로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숱한 비웃음 속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시험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웅성대던 학생들 틈에서 누군가 실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이번에도 녀석이 1등이야. 브라운이 영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줄 거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여지없이 깨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학생들을 밀치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브라운 덕입니다. 브라운은 매일 밤 강의 노트를 가지고 와서 그날 배운 내용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국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1등, 진정한 승자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